대리인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준다면 청산 가치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에요. 변제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급여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청산 가치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거. 요렇게 하면 변제금, 즉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냥 합법적인 선 내에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변제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꾸준히 빚을 변제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탕감이 되겠죠. 면제가 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는 항상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1인 105만 원, 그 다음에 2인 180만 원, 3인 4인 늘어날 때마다 7, 80만 원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된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를 줄여버리면 변제금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러 내 급여를 줄인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못한 경우가 돼서 기각이 날 확률이 있고, 실무적으로 기각을 내진 않고요, 실무적으로는 조건부 인가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국으로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잘 안 돌아가서 실직을 했다, 새롭게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250 벌었어. 그러다가 실직을 하고 회생을 위해서 다른 회사에 한 220 정도 버는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최저생계비랑 뭐 부양가족이랑 뭐 어떻게 해서 1인 생계, 2인 생계 기준으로 해서 180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변제금을 했어. 그럼 법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회생하기 바로 직전에 왜 급여를 30만 원이나 줄였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뭐 폐업사실 신고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뭐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법원에 소명을 하면 돼요. 다만 이전에 300, 400 벌다가 갑자기 180을 번다, 이건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세요,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급여가 줄어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쩔 수 없는 사유, 불가피한 사유, 피치 못할 사유로 내 급여가 줄어들었다, 이거를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급여에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작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급여를 많이 받았던 시절보다는 변제금이 조금 줄어들겠죠. 급여 소득을 받으시는데 실제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보험 설계사 분들, 아니면은 학습지 하시는 분들, 그 영업비용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증빙들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 분들은 내가 돈 얼마 받아가지고 뭐 기름값으로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유지비고 차량 할부금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소득 같이 나오지만 실제로 영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받는 이 온전한 급여에서 영업비로, 제가 알기로 통상 20-30% 정도는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에 찍히는, 그 원천징수액에 찍히는 급여보다 더 낮게 급여가 책정이 되고, 그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이 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통장에 찍히는 급여보다 더 적게 받게 된 사유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급여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꼭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두 번째로 이 청산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청산 가치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 최저 금액이에요. 최저 금액. 그게 대부분은 내 재산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청산 가치라는 건 내가 최소한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요 청산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솔직히 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준다면 청산 가치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일반회생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순천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그거를 경매로 샀단 말이에요. 경매로. 그때 이분이 이걸 어떻게 샀냐면은 경매로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3천을 대출을 받고 경락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천을 전세로 깔았어요. 이 오피스텔이 거래가 한창 없었어. 근데 3, 4년 전에 이 오피스텔이 1억에 팔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세는 1억에 한참 못 미쳐. 왜? 아무도 안 사가니까. 실제로는 5천에도 안 팔리는 건데 최종 실거래가가 1억이라고 치면 어떤 법원에서는 야 이거는 1억짜리 집이니까 1억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5천만 원에 샀다라는 어떤 증거, 그러면 그거를 제시하면은 5천만 원이 되겠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거와 비슷한 오피스텔의 어떤 경락 낙찰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오피스텔이 내가 가진 이 부동산 재산이 KB 뭐 시세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낮게 거래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면 설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재산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특히 배우자의 상속재산. 왜? 배우자와 내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연찮게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상속재산, 이거는 내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일부 회생위원님들이나 법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배우자 재산의 반 네가 갚어, 청산가치에 넣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싸워야 돼요. 아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부부는 별산재란 말이에요. 이거 상속재산이다.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 싸우시면은 대부분 다 설득이 돼요. 요거랑 비슷하게 뭐냐면 혼인을 했어. 신혼부부인데 우리 마누라가 결혼하면서 한 5천만 원 가져왔어. 그리고 그게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그 재산 그 누구 거예요? 그 남자 거 아니잖아요. 그 배우자 거잖아요. 그거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2,500만 원 반영해. 이거 부당하단 말이에요. 내 기여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반영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싸우셔라. 그게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청산가치를 낮추면 변제금이 따라서 낮아지겠죠.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추가생계비 통상적으로 3가지 정도의 추가생계비는 법원에서 반영을 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 월세. 두 번째가 뭐냐? 자녀 양육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치료비. 이런 것들 해줘요. 이 추가생계비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회생위원님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 바꾸라고. 제가 법원을 설득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님이나 판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변호사 바꿔!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 경우들이 안 좋은 거겠죠. 사건에 대한 파악을 꼼꼼하게 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회생위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 추가생계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변제금이 좀 낮아서 저희가 추가생계비를 별도로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럼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생위원님이 이분 요거 추가생계비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월세 한 30만 원 나가는데 그거 한 10만 원 정도 신청하세요. 자녀가 그 장애가 있었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그 양육을 하고 배우자도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배우자 쪽으로 넣고 저희는 1인 생계로 넣었는데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는 그냥 통상 0.5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5인 기준으로 넣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안타까웠나 봐요. 네, 그래서 다 반영을 해줘가지고 처음에 한 80만 원 갚아야 되는 게 한 4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월세. 그 주거비에서 월세 정도는 1, 20만 원 내고 이런 거는 추가생계비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자녀가 뭐 2명이고 1명이고 간에 일단은 내 쪽으로 넣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0.5인이라도 반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진료비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부모님 약값을 계속 내줬어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거 추가생계비도 인정 가능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신청서상 기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까먹지 마세요. 변제금 줄이는 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변제금 줄이는 거와 관련해서 잦은 질문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 이거 급여 변제금 좀 줄일 수 있느냐 지금. 뭐 아니면은 변제금이 좀 높게 산정이 된 것 같은데 뭐 인간하고 지금 변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변제금 줄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급여가 늘면 더 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급여가 줄어도 법원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안 줄여줘요. 실무적으로 그래요.
판례는 인가 후에도 변제기획안이 변동이 가능하게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개시 결정이 났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얼마를 변제받을지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인가가 되고 그걸로 쭉 36개월에서 60개월 갚는 걸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자의 어떤 사정 변경 때문에 그 서로가 약속을 한 게 5만 원을 줄여주고 10만 원을 줄여주고 50만 원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주다 보면 법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어찌 보면. 왜? 꾸준하게 이걸 갚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계시를 내주고 인가를 내줬는데 내가 사정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변동해주면 그럼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을 하는 이유가 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시나 인가 후에는 내 사정 변경에 어떠한들 변제금을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내게 됐다. 유예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법원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했고 그 다음에 변제금을 내기 힘들다. 변제 유예를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준단 말이에요. 다만 회생에서는 60개월이 최장 변제 기간이에요. 36개월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최장 60개월 한해서 5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장을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채권자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3개월 정도 변제금을 안 내면 폐지 예고 통지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요즘엔 잘 그렇게 안 해요. 원체 지금 힘드니까 제가 얼마 전에 10개월 밀렸는데도 폐지 예정 통지서를 안 받으신 분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직장을 구하시고 아니면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그 10개월치 한 번에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남은 어떤 기간 동안 변제를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급여가 줄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폐지가 나진 않아요. 어떤 사유를 충분히 소명을 하면 이게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다만 60개월 이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 급여를 조정하는 거. 두 번째, 청산가치를 조정하는 거. 세 번째, 추가 생계비를 조정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급여를 조정하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급여가 줄어든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해서 법원을 설득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산가치. 청산가치가 일률적으로 내 사정을 전혀 고려 없이 산정이 됐을 경우에는 싸우시라는 거예요. 주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예를 들면 이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니까 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는 부당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갖고 온 거, 우리 남편이 가져온 재산인데 이거를 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건 부당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꼭 싸우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추가 생계비. 추가 생계비로 뭐가 들어가냐면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하나는 임대료, 월세. 두 번째가 추가적인 어떤 양육비 같은 거. 세 번째가 약값, 병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 요 3개는 대부분 다 반영을 해줘요. 이걸 내가 꼭 추가 생계비에 넣어야 되겠다는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시 후,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줄이는 거는 실무상으로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상실했거나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급여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조정이 가능해요. 채권자한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변제 기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변제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옛날에 이 유튜브를 찍기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누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실버 버튼을 바꾸실 건데 직원들이 조회수나 아니면은 댓글에 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사람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